한때 언론에도 이름이 나올 만큼 수천억 원의 자산을 가진 재벌급의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남긴 유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집에는 아들 셋과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일반인의 예상처럼 아들들은 많은 유산을 받았는데 딸은 거의 유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끔찍이도 사랑했던 딸이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2000년도가 되기 전 이 아버지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아들은 장남이라는 이유로 늘 무거운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너는 맞으니까 모든 일에 앞서야 한다며 다른 형제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학급 임원을 맡지 않으면 남을 이끌 줄 모르면서 어떻게 맞이 노릇을 하겠느냐며 꾸짖었고 시험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동생들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느냐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큰아들은 어깨에 올려진 무거운 짐 때문에 언제나 긴장 속에 살았습니다. 둘째는 형만 못하다며 늘 비교당했습니다. 너희 형은 이 나이 때 벌써 이런 걸 다 할 줄 알았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는 말을 하루가 멀다 하고 들었습니다. 형이 100점을 받으면 자신이 95점을 받아도 5점이 모자란 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느냐며 호통을 들었죠. 둘째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무엇을 해도 형과 비교당하니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기 어려웠으니까요. 셋째는 막내라 봐주기는커녕 어리니까 더 단단히 잡아야 한다며 혹독하게 다뤄졌습니다. 막내라고 버릇없이 자라면 안 된다는 게 아버지의 지론이었습니다. 형들이 중학생이 되어서야 받았던 매를 셋째는 초등학교 때부터 맞았습니다. 형들보다 더 일찍 철이 들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죠. 가장 어린 나이에 가장 큰 시련을 감당해야 했던 셋째는 또래들과 놀 시간조차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철두철미했고 그만큼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키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에 굵직한 목소리는 집안 어디서든 울려 퍼졌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는 오후 6시 30분이 되면 집안의 공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텔레비전 소리도 줄이고 슬리퍼 끄는 소리조차 조심스럽게 내야 했습니다. 식탁에 앉으면 숨소리조차 크게 내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수저를 들기 전까지는 누구도 밥에 손을 대지 못했고 식사 도중에는 밥 먹을 때는 말하지 말라는 철칙에 따라 조용히 밥만 먹어야 했습니다. 국그릇에서 나는 작은 소리, 숟가락과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마저 신경을 써야 했죠. 혹시라도 국을 흘리거나 반찬을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아버지의 매서운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학교 성적표에서 한 줄이라도 붉은 글씨가 보이면 저녁 내내 매서운 호통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성적으로 어디 가서 사람 구실을 하겠느냐며 시작된 꾸지람은 때로는 밤늦은 시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성적표를 받는 날이면 하루 종일 가슴이 두근거렸고 집에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성적이 좋을 때조차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더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야 했으니까요. 아들들은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 발소리만 들어도 긴장에 숨을 죽였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구두 벗는 소리, 현관에서 거실로 향하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긴장됐죠. 그 순간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장난치던 손길도 멈췄습니다. 마치 군대의 위병소 앞에 선 것처럼 자세를 고쳐 잡고 아버지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는 존경보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존재였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사랑보다는 무서움이 더 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겨를도 없이 항상 실수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학교에서 친구들이 우리 아빠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피곤하다, 우리 아빠는 맨날 소파에서 잠만 자서 짜증나 하며 불평할 때 이 집 아들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우리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없는 그 친구가 오히려 부럽다. 친구들이 아버지와 함께 어디를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할 때 이들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은 공부를 가르치거나 꾸짖음을 듣는 시간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가 출장 가거나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집안이 평화로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엄함은 가혹했고 아이들에게 자유나 웃음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집안 전체가 군대의 내무반 같았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호된 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집에서조차 마음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무서운 아버지가 막내딸 앞에만 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들들이 30대가 다 되어 막내딸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50대였습니다. 늦둥이 딸을 보는 아버지의 눈빛은 아들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세상 모든 온기를 담은 그런 시선이었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었습니다. 딸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아빠가 해줄게라며 먼저 나섰고 딸의 작은 손이 차가우면 자신의 큰 손으로 감싸며 춥지? 하고 물었습니다. 아들들에게는 남자가 그런 것도 못하느냐며 혼냈던 일들을 딸에게는 전부 대신 해주었습니다. 딸이 웃으면 아버지도 웃었습니다. 딸의 작은 웃음소리에 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고 딸이 재미있어 하면 아버지도 함께 손뼉을 쳤습니다. 아들들 앞에서는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모습이었죠. 딸이 아빠 이것 봐 하고 말하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모든 걸 멈추고 딸에게 집중했습니다. 딸이 울면 아버지의 눈가도 젖어들었습니다. 딸이 넘어져서 울거나 친구와 싸워서 속상해하면 아버지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딸의 눈물 한 방울이 아버지의 마음을 무너뜨렸죠. 우리 공주가 왜 울어? 누가 우리 공주 울렸어? 라며 달래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아들들이 들어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들들에겐 호랑이 같은 아버지가 딸에게만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친구였던 겁니다. 딸과 함께 있을 때의 아버지는 권위적이지 않았습니다. 딸의 눈높이에 맞춰 앉기도 하고 딸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기도 했죠. 딸이 아빠 놀자 하면 무엇을 하든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아들들의 마음속에는 억울함과 질투가 점점 자라났습니다. 우리에겐 군인이면서 저에겐 천사라니. 이런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났습니다. 같은 아버지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대하는 걸까?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 그토록 애썼는데 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맏이라는 이유로 그토록 많은 걸 참았는데 저 아이는 막내라는 이유로 모든 걸 받고 있구나. 둘째는 나는 형과 비교당하며 자존감이 무너졌는데 저 아이는 비교당할 대상조차 없이 온전히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셋째는 나는 막내라서 더 엄하게 키운다고 했는데 진짜 막내인 저 아이는 왜 이렇게 다르게 대하는 거지? 라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딸을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딸은 너무나 순수하고 예뻤으니까요. 오빠들에게 오빠 하며 달려와 안기는 동생을 보면 질투심도 잠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더 복잡했습니다. 딸은 죄가 없는데 아버지의 편애가 원망스러웠던 것이죠. 그 아버지가 원래부터 무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가난의 대명사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충청남도 작은 시골 마을. 지금은 바닷가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그때는 정말 가난한 농촌이었습니다. 논밭 사이사이에 초가집들이 듬성듬성 서 있고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던 그런 마을이었죠.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중학교조차 제대로 다니지 못한 채 일찌감치 생계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전부터 이미 집안 형편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는 도저히 집안을 꾸려나갈 수 없었고 큰아들인 그가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속골을 베러 나가야 했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논밭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학교 끝나고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산에서 뛰어놀 수 있었지만 그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호롱불 아래서 겨우 글자를 익히는 정도였죠. 공부는 못해도 돈은 벌어야 산다. 이것이 그 시절 소년의 절실한 마음이었습니다.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언젠가는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그는 집안 살림만 걱정해야 했으니까요. 17이 되던 해에 소년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시골에만 있으면 영원히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던 것이죠.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역 광장에서부터 막노동판, 구두닦기, 막일꾼 할 수 있는 건 뭐든 붙잡아야 했습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보낸 첫날 밤을 그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막막함. 정말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죠.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걸 정리하고 온 터였으니까요. 구두 닦기를 할 때는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 구두를 닦았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참아야 했고 손님들의 구박도 견뎌야 했습니다. 시골 촌놈이 뭘 안다고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막노동판에서 일할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삽질을 하고 무거운 걸 날라야 했습니다. 동료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았고 어린 그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문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라도 있는 게 감사했으니까요. 어느 정도 돈이 모이자 그는 남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쓸모없는 땅 한 켠을 사서 고물 적치장을 연 겁니다. 그 땅은 정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의 강남구 일대였는데 그 당시에는 논밭뿐인 허허벌판이었죠. 사람들은 그런 곳에서 무슨 장사가 되겠어?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언젠가는 서울이 이곳까지 확장될 거야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고물 적치장이라고 해서 단순히 고물을 모아두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름의 안목이 있었습니다. 쓸만한 고물과 정말 쓰레기인 것을 구분할 줄 알았고 어떤 것들이 나중에 값어치가 있을지도 예측했죠. 한국 전쟁 이후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물건들, 공장에서 버리는 기계 부품들을 모아서 정리하고 수리해서 다시 팔았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말했죠. 저게 무슨 사업이 되겠어? 냄새나고 지저분한데. 심지어 같은 동네 사람들조차 고물장수하는 사람이라며 시선을 곱지 않게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무시당하는 것에는 이미 익숙했고 중요한 건 돈을 버는 것이었으니까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고물을 정리하고 밤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손은 항상 기름때로 더러웠고 옷에서는 고물 냄새가 났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일로 성공할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1970년대 부동산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개발 정책으로 서울이 급속도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강북에만 있던 서울이 한강을 넘어 강남까지 뻗어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가 고물 적치장을 차린 그 허허벌판이 순식간에 개발 예정지가 되었습니다. 아무 쓸모없다던 그 땅값이 순식간에 치솟았습니다. 평당 몇백 원 하던 땅이 몇만 원, 몇십만 원으로 올랐죠. 하루하루 땅값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평당 10만 원이던 것이 저녁에는 15만 원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물상을 하던 그는 한순간에 거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고물장수가 갑자기 떼부자가 됐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습니다. 어제까지 무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고 동네 반장이 직접 찾아와서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돈으로 다시 땅을 사고 건물을 세우며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부동산업에서 시작해서 건설업, 유통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갔죠.
한번 돈을 벌기 시작하자 계속해서 기회가 따라왔습니다.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에 맞춰 적절한 투자를 했고 매번 성공했습니다. 어느새 그는 상위 5% 부자 속에 이름을 올릴 만큼 재산가가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굶주렸던 소년이 서울의 큰 부자가 된 것이죠. 강남의 빌딩을 소유하고 전국 각지의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지에서 자수성가한 기업인으로 소개되기도 했고 정치인들도 그를 찾아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지금과 달리 그의 마음속에는 늘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식하고 배운 게 없어 사람들 눈치를 보며 살았다. 내 자식들만큼은 절대 손가락질 받지 않게 키워야 한다. 이것이 그의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성공한 지금도 그는 종종 악몽을 꾸었습니다. 다시 가난해져서 굶주리는 꿈,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꿈을 꾸며 식은땀을 흘리며 깨는 일이 많았죠. 부자가 된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시 사라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들에 대한 교육은 더욱 엄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무시와 천대를 아들들은 겪지 않게 하려면 누구보다 뛰어나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내가 못 배운 것을 아들들이 대신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사업 모임에서 다른 기업가들과 만날 때마다 그는 여전히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좋은 대학을 나왔고 유창한 영어를 했으며 해외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반면 그는 중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고 영어 한마디 할 줄 몰랐죠. 돈은 많이 벌었지만 여전히 학벌 콤플렉스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아들들에겐 군인처럼 혹독하게 굴며 남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반듯한 인물로 만들려 했던 겁니다. 내가 못한 것을 너희들이 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압박을 가했습니다.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했지만 아버지로서는 최선의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얼굴에서 호랑이의 기세는 사라지고 그저 한 아이의 웃음에 행복해하는 다정한 아버지로 변했습니다. 딸과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성공한 기업가도 무서운 아버지도 아닌 그냥 평범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딸이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는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던 것도 사업상의 고민도 모두 잊어버리게 되었죠. 딸의 작은 손을 잡고 산책을 할 때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다행이라 해야 할까요? 그렇게 무섭고 혹독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들은 단 한 명도 곁길로 새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바람대로 법조계에 들어섰습니다. 늘 책임을 강조받으며 자랐기에 지금은 굵직한 사건을 맡는 유명한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형 로펌의 파트너로 일하며 기업 법무를 담당하고 있었죠. 어릴 때 아버지에게 받았던 압박감이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셈이었습니다. 장남으로서의 책임을 강조받으며 자란 덕분에 클라이언트들의 무거운 사건들도 침착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어릴 적부터 공부로 단련된 덕에 의사가 되었습니다. 수술대에 서면 아버지에게 맞으면서까지 연습했던 끈기가 떠오른다고 했죠. 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로 재직하며 어려운 수술들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었습니다. 형과 비교당하며 자란 아픔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더 완벽주의자가 되었고 환자들에게는 최선을 다하는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셋째는 사업 수완을 발휘해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말을 그대로 가슴에 새겼습니다. 돈은 땀으로 벌어라. 남의 눈에 욕되지 마라. 막내라서 더 혹독하게 자랐던 경험이 오히려 그를 더 강인하게 만들어 주었죠. 직원들 앞에서는 엄격했지만 공정한 CEO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호랑이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니 아들들이 전부 제자리를 찾았구나. 실제로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혹독한 교육 덕분에 아들들은
사회에서 나름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감사함과 동시에 서운함, 존경과 동시에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죠. 지금의 아버지는 80을 넘긴 나이 80대 초반입니다. 놀라울 만큼 건강한 분이었지만 세월 앞에 외로움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췌장암 진단을 받고 6개월 만에 가신 것이었죠.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를 잃은 아버지의 충격은 컸습니다. 그때까지도 강건했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나약해 보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본 아들들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들은 결혼에 제갈 길을 갔습니다. 각자 가정을 이루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아버지를 찾아뵐 뿐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변호사 생활로 항상 바빴고 둘째는 병원 일로 바빴으며 셋째도 회사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혼자 남은 아버지는 넓은 집에서 홀로 지내며 가끔씩 과거를 회상하곤 했습니다. 내가 아들들을 너무 혹독하게 키운 건 아닐까? 그래도 다들 잘 자라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들이 오락가락했죠. 그런데 그 집 막내딸 아버지가 가장 아꼈던 아이는 28배 중견기업 다니는 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 남자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의 아들이었죠. 결혼식 날 아버지는 딸의 손을 사위에게 넘겨주며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이 아이는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아이야. 평생 눈물 한 번 보이지 않던 아버지가 그날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위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대기업에서 10년 넘게 일한 경험이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딸을 극진히 사랑했고 아버지에 대한 예의도 각별했습니다. 이제 내 딸을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아버지는 마음 놓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너무 짧았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2년 지방 출장에서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11시경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병원에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 한마디만 듣고도 아버지는 무언가 큰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간 아버지가 본 것은 중환자실 앞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죠. 아빠, 딸이 아버지를 보자마자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위는 회사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일어난 사고였죠. 즉사였습니다. 겨우 32살의 나이에 너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아이도 없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결혼 직후부터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도 둘 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왜인지 임신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며 서두르지 않기로 했는데 그런 비극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딸. 사위의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딸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넋을 잃고 앉아있을 뿐이었죠. 아버지는 딸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딸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있긴 싫으니 아버지 곁에서 살게요. 겉으론 담담히 말했지만 그 목소리엔 꾹꾹 눌러 담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딸이 가져온 짐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 그리고 결혼 반지뿐이었죠. 2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작은 가방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와 딸은 한 집에서 다시 함께 살았습니다. 딸은 아버지 수발을 들며 살림을 챙겼고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딸이 차려주는 식탁에 앉으면서도 아버지는 속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딸이 웃으려고 애쓰는 모습, 괜찮은 척하려는 모습을 보면
더욱 가슴이 아팠죠. 세상에서 가장 아꼈던 딸이 젊은 나이에 인생의 짐을 지고 다시 자기 곁으로 돌아왔으니 아버지는 밤마다 혼자 눈을 감으면 눈시울이 젖었습니다. 내가 왜 저 아이의 행복을 지켜주지 못했을까? 평생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온 아버지였지만 딸의 상처만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딸이 웃어도 그 웃음 뒤에 남겨진 그늘이 보였고 딸이 잠든 얼굴을 바라보면 가슴이 미어져 오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딸이 잠들고 난 후 아버지 혼자 거실에 앉아서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줘도 저 아이 남편만 다시 살려낼 수 있다면 세상은 몰랐습니다. 호랑이 같은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는 딸 앞에서만 눈가를 붉히는 모습을 아버지는 언제나 강했지만 딸을 볼 때마다 차마 감출 수 없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는 80을 넘긴 나이에도 놀라울 만큼 건강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뒷산을 걸으며 딸과 함께 아침 식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상이었죠. 혈압약 한 알 먹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당뇨도 심장병도 없었고 정기검진을 받을 때마다 의사들이 정말 건강하시네요 라고 감탄할 정도였죠. 동년배들이 하나둘씩 병원 신세를 지는 것을 보며 나는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살 것 같다고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날 거라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아버지는 6시에 일어나 뒷산 산책을 다녀왔고 딸과 함께 아침을 드셨습니다. 오늘 점심에 갈비찜 할까요? 그래, 우리 딸이 해주는 갈비찜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지 하며 웃으셨죠. 오전 10시경 아버지가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다며 동네 병원에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딸은 같이 가요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이런 사소한 일로 무슨 일하며 혼자 나가셨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오실 때가 한참 지난 오후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인근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아무개님 가족 되십니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전화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신가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처음엔 사고라도 나셨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갑자기 병원에 계실 리가 없었으니까요. 혹시 많이 다치신 겁니까? 수술이라도 해야 하는 건가요? 묻자 돌아온 것은 머리를 세차게 때린 느낌의 대답이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한 바퀴 돌아버리는 듯 했습니다. 전화를 받던 손이 떨렸고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너무 건강했던 아버지가 너무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신 것입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간 가족들이 본 것은 응급실 침대에 하얀 천으로 덮여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평화로워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서야 알게 된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소화가 안 된 듯해서 찾아간 동네 병원 대기실에서 접수를 하고 기다리시던 중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시며 쓰러지셨다는 것. 하지만 동네 병원의 대응은 미숙했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한 준비도 부족했고 심전도 장비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죠. 간호사는 당황했고 의사는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이어서 10분이나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119에 신고는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응급차가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고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길에 모든 것이 끝나버렸던 것입니다. 의사들은 심장마비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급성 심근경색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 의사의 말은 가족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심장병 한 번 없던 분이었기에 그 사실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 하필 그 동네 병원에 가셨을까? 만약 큰 병원에 바로 가셨다면 하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게 강철 같던 아버지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남은 것은 믿기 힘든 상실감과 뒤늦게 알게 된 사실들이 주는 안타까움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는 성대하면서도 슬프게 끝났습니다. 친척과 지인들이 물결처럼 찾아와 조문했고 정치인과 기업인들도 조문을 왔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인맥이 얼마나 넓었는지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죠. 3일장으로 치른 장례식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장례식장은 조화로 가득했고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이런 분이 가시면 안 되는데 하는 말들을 들으며 가족들은 새삼 아버지의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뒤에야 가족들은 겨우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오빠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가족들 다 같이 모여야겠어. 목소리에는 묘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순간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일까? 아직 아버지를 잃은 충격도 가시지 않았는데 오빠의 부름은 평범한 자리가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모인 자리에서 큰오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오래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두셨대. 그는 변호사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단골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을 작성하시고 내가 세상을 떠나면 꼭 유언장을 집행해달라고 당부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변호사인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다른 변호사에게 훗날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변호사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제 가족들을 모두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순간 변호사 사무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진짜 뜻은 무엇일까? 모두의 가슴 속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그날을 아무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를 펼쳤습니다.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 무엇인지 모두가 긴장한 채 기다리고 있었죠. 먼저 장남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남에게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오피스 빌딩 한 채 전체를 상속하십니다. 순간 장남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빌딩은 20층짜리 건물로 시세가 400억 원은 좋게 넘는 곳이었습니다. 임대 수익만으로도 월 3억 원 이상이 나오는 알짜 부동산이었죠. 차남분에게는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일대의 토지 3,000평을 상속하십니다. 의료복합단지 조성이 예정되어 있어 메디컬 센터를 짓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차남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토지의 가치만 해도 수백억 원이 될 것이었고 자신의 전문 분야인 의료업에 완벽하게 맞는 선물이었죠. 삼남분에게도 변호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서초구 일대의 상가 건물 2개 동과 부천 일대의 물류단지를 상속하십니다. 삼남에게도 형들 못지않게 거대한 유산이 주어졌습니다. IT 사업을 하고 있는 그에게는 물류단지가 특히 도움이 될 것이었죠. 그 역시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변호사의 입에서 막내딸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딸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빠들이 그토록 큰 유산을 받았으니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자신은 과연 무엇을 받게 될까?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상속의 내용은 단순하고 짧았습니다. 충청남도 지역의 주소를 말하면서 고향생 같아 500평과 그 뒤편이며 6,300평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장남과 차남, 삼남이 각각 수백억 원대의 도심 부동산을 챙기는 동안 막내딸에게 돌아온 건 시골생 같아와 별볼일 없는 임야가 전부였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딸에게는 인색하다 못해 초라해 보이는 유산이었습니다. 도시의 빌딩과 토지에 비해 농촌의 이면은 가치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죠. 순간 오빠들 사이에서 웃음인지 비웃음인지 모를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래도 고향집은 받았네. 딸은 원래 저 정도면 충분하지. 아버지도 좀 그렇다. 아무리 혼자라지만 여자가 혼자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딸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건물도 아파트도 현금도 아닌 고향의 낡은 집터와 쓸모없어 보이는 산. 지금 시세로는 큰 가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땅. 그것이 전부라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심지어 고향에 계신 먼 친척들의 이름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5촌, 6촌쯤 되는 친척들에게도 각각 1억 원씩의 현금을 남겨두신 것이었습니다. 고향에서 밭 1000평 정도를 매입해서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아버지는 평생 만나지도 않던 먼 친척들까지 챙기는 넓은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걸 알고 계셨고 작은 배려까지 유언장에 적어두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어릴 적 다니던 시골 초등학교에도 장학금 5억 원을 기부하도록 유언에 남겨두셨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당부와 함께였죠. 넉넉한 마음으로 먼 친척들과 고향 학교에까지 금전적인 도움을 남겨주면서도 정작 세상 누구보다 아꼈던 막내딸에게는 인색하다 싶을 만큼 초라한 유산만 남겨두신 것이었습니다. 딸은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셨을까 아니면 딸이라서 차별하신 것일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께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 땅에는 특별한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10여 년 전 남의 손에 넘어가 있던 시골 고향 생가터를 기어이 사들이셨습니다. 당시 그 집은 폐가 상태였고 마을 사람들도 그런 낡은 집을 왜 비싼 돈 주고 사느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이고 어머니가 살던 곳이니까라며 그 집을 되찾으셨죠. 그리고 그 위에 30여 평 남짓한 아담한 집을 새로 지으셨습니다. 그 집은 화려하지도 크지도 않았지만 아버지의 정성이 가득 담긴 곳이었습니다. 전통 한옥 양식을 살려 지었고 마당에는 아버지가 직접 심은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자라고 있었죠. 아버지는 종종 막내딸의 손을 잡고 그곳을 찾으셨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을 달려 시골집에 도착하면 아버지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시골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마당에 평상을 놓고 앉아 저녁밥을 지어 먹고 별을 보며 담소를 나누던 시간. 그게 아버지의 가장 큰 낙이었습니다. 우리 딸아, 아빠가 여기서 태어났단다. 할머니가 저기 부뚜막에서 밥을 해주시고 아빠는 저 마당에서 뛰어놀았지. 아버지는 딸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아버지는 딸에게 주변을 돌아보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지나가는 말처럼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시골의 작은 집일 뿐이었지만 아버지와 딸에게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공간이었던 겁니다. 그곳에서만큼은 무서운 사업가도 엄한 아버지도 아닌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가 되어 손녀와 비슷한 딸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딸이 받은 것은 고향 생가터와 임야 6,300평. 겉으로는 초라해 보였지만 사실 그 땅은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큰 그림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상속을 받은 후 딸은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요즘 시골 땅값도 많이 올랐어요. 한 2억 정도에는 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딸 입장에서는 땅을 팔면 현금 2억 원 정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속세 부담도 거의 없었으니 순수익이었죠. 오빠들은 수백억 원의 부동산을 받았지만 상속세가 만만치 않아 10년 분할납을 하겠다고 세무서에 신고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유산을 상대적으로 쥐꼬리만큼 받았지만 딸은 세금 부담 없이 깔끔하게 현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매각이 더 이익이었습니다. 시골 임야를 가지고 있어봐야 관리비만 들어갈 뿐이고 당장 써먹을 곳도 없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도 팔아서 서울의 작은 아파트라도 사는 게 낫겠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아버지와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곳이었으니까요. 아버지와 함께 보낸 그 평화로운 시간들을 돈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고민 끝에 딸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신 곳인데 내가 함부로 팔 수는 없어라고 생각한 끝에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얼마 전부터 아버지가 물려준 근처에 사회복지재단이 무슨 복지시설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땅을 팔라고 했는데 그곳에 그 땅을 기부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생가터에서 시간을 보낼 때 아버지로부터 들은 주변을 돌아보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딸이 기부 의사를 밝히자 변호사가 찾아왔고 놀라운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사실 아버님께서는 이미 10년 전에 복지재단을 설립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재단 명의로 고향 일대 2만여 평의 토지를 확보해 두셨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재단을 통해 노인들을 위한 행복주택과 고급 요양시설을 세울 계획을 세워두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나이가 들어도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곳, 자식 눈치 보지 않고 고향 땅에서 편안히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어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딸에게 상속한 6,300평은 그 복지시설의 정문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재단의 다른 토지와 연결되어야만 전체 계획이 완성되는 핵심적인 땅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변호사에게 단단히 당부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상속 발표 때 공개하지 말고 꼭 그 땅을 재단에서 매입하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땅값을 넉넉히 계산할 것을 유언으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딸이 욕심을 부려 땅을 팔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것도 딸의 선택이고 딸의 인생이니까요. 하지만 만약 딸이 기부를 선택한다면 그때는 더 큰 선물을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딸로부터 기부 의사를 다시 확인한 변호사는 미소 짓고 이상과 같은 비밀을 말하면서 모든 게 아버지의 구상 속에 진행된 것임을 말해주고 이러한 내용을 공개하기 위해 아들들도 전부 한자리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버님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유언을 공개하겠습니다. 막내딸이 상속받은 토지를 재단에 기부할 경우 복지재단의 이사장 자리는 자동으로 막내딸이 맡게 됩니다. 그런데 따님은 기부를 결정하셨고 약정서도 작성하셨습니다.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오빠들이 놀란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재단에는 아버님의 전 재산 중 절반에 해당하는 약 1,500억 원이 출연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은 이 모든 재산의 운용과 관리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딸은 단순히 시골 땅 6,300평을 기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의 절반이 담긴 거대한 재단의 수장이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딸이 재단 이사장을 맡으면 매월 이사장 수당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되 딸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 딸의 의사를 존중토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딸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크고 깊은 사랑을 주신 것이었다는 걸. 오빠들은 각자 수백억 원의 부동산을 받았지만 그것은 개인의 재산일 뿐이었습니다. 반면 딸은 개인 소유는 아니지만 1,500억 원 규모의 재단을 운영하며 그 의미 있는 일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의미를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상심에 빠진 딸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과 희망을 선물하신 것이었죠. 재단을 통해 딸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노인분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자신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해 갈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재단은 아버지의 어린 시절 고향에 세워질 예정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아버지가 태어나고 자란 그 땅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그제야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빠들에게는 개인적인 성공을 위한 자산을, 자신에게는 더 큰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딸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제가 잘해볼게요. 그날 밤 딸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이제 새로운 희망이 보였으니까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